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 가해자 변호사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보험금 청구 소송하는 것을 직접 수행해주고, 또 교통사고 가해자 변호사는 그 반대 역할을 하는데 통상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이나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그 소송을 수행해주는 역할을 교통사고 가해자 변호사가 합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32,000명 정도 되는데, 네,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50명입니다. 네, 상당히 어떤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시민들, 여러분들의 의식에 비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숫자는 적은데, 그래도 이와 같이 전문 변호사 등록된 변호사만큼은 믿고 맡기셔도 될 것입니다. 먼저 1970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69명입니다. 네, 그러던 것이 현재 2021년 작년 2,916명인데 이와 같이 100명 정도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본다면 1970년도, 그러니까 52년 전이죠. 그때는 13만 대였는데 현재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0배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사망자 수 2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문화 의식 성숙되어 가지고 이러한 교통안전에 많이 기여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기준을 한번 본다면 OECD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네, 이러한 교통사고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그 형사처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마련되어 있고,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가해자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살인죄, 상해죄와 피해자 입장에서의 피해의 정도는 동일합니다.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실수적인 행위다, 할 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법정형을 한번 따져본다면 형법 250조에 따른다면 이러한 살인죄에 대해서 형법 250조에 따라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사고치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가 적용되는데 5년 이하의 공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형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그 양형 기준을 보면 더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보통 법원에서 선고하는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보통 유형의 살인죄라 하더라도 10년에서 16년형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기본 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라 하더라도 8월에서 2년 금고형에 불과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다 그러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버립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량을 높이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문제는 이와 같은 교통사고 사망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사고도 많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침범, 제한속도 위반과 같은 사고, 또 그리고 중상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 하지만 이러한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유형의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보험 처리로 끝나버립니다. 결국 이와 같이 운전자의 중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사망 중상이 아니면 가해자의 보험 처리로 끝나버리니까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사과도 못 받고
보험사 상대로 법적 분쟁을 다퉈야 한다.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폐지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그 운전자의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러면 윤창호법이 정돼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가중처벌받고 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현장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떠났다. 그러면 뺑소니죄에 해당됩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서 가중처벌받습니다. 또 최근에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를 다하지 못하고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도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로 가중처벌받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승객이 뭐 택시나 버스 기사님을 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협박,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등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와 같이 가중처벌 받는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법익 침해, 사망 기준으로 본다면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뺑소니 사망 같은 경우에 그 양형 기준을 본다면 그 법정형을, 뺑소니의 경우 그 법정형을 본다면 사형은 없지만 무기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살인죄와 그 법정형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사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97년 이후에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나 뺑소니죄나 그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 이야기 드린 그 양형 기준을 또다시 한번 본다면 살인죄 기본 유형의 양형 기준 10년에서 16년형입니다. 하지만 뺑소니죄 양형 기준 기본 유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3년에서 5년형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가해자에게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또 피해자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적인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 교통사고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교통사고만큼은 민법,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뭐 과실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자신이 운전할 때 주의 의무를 다했다 아니면 차량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밝히지 못하면 운전자,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승객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운행 중 발생된 사고라면 그 승객이 고의행위거나 아니면 자해행위가 아니라면 운행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이와 같은 민사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복에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피해자 회복의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 이러한 과실 비율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온전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은 빼고 책임을 집니다. 결국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제로섬 게임이라 그럽니다. 과실 비율은 100을 가지고 누가 가져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을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해자에게 과실이 적게 갈 것이고 가해자가 많은 과실을 가져가면 피해자는 적은 과실을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해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 안 되는데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해 전부를 보상 못 받고 일부밖에 보상 못 받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 본인 스스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교통법규, 뭐 도로교통법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 통행우선권 잘 안다 하더라도 결국 사고 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기면 사고 납니다. 자신이 지킨다 하더라도 사고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양보운전과 배려운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장 미래의 그 교통사고에 대한 대두되는 부분은 자율주행입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편리성을 강조하기도 하는데 편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을 도입한 취지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운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보다 뭐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이나 뭐 신호위반, 어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안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고 현재 자율주행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안전에 더 충실하겠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도 운전자, 사람이 하는 운전보다 안정성이 10배 정도 더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부분이 있고 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교통범죄, 보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범죄, 또 보복운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 그러면 교통사고도 방지되고 교통범죄도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도 같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트롤리 딜레마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트롤리, 작은 기차를 말합니다. 그 선로가 고정된 선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5명의 인부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다른 선로에는 인부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로의 진로를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가 안 되는가. 또 두 번째 사례를 든다면 비슷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해진 선로를 달리는 그 기차 앞에 인부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 앞에 덩치 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선로 쪽으로 밀면 인부 5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 미는 행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왔을 때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보통 어떤 그러니까 주체적인 생각은 못 합니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 어떤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 교통사고를 대입해 본다면 자율주행 차량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하면 대형 차량이 자신의 자율주행 차량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런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 서 있는 보행자 쪽으로 차로를 변경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뭐 차로 변경해서 옆 차량과 부딪히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인도로 돌진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과학기술만 발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법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확립이 필요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그 자율주행 차량 제조사, 차량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운행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다 마치셔야 되는 것이고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과실 비율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온전한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 났다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이고 억울하시더라도 양보와 방어운전, 배려운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